나라보다 정보 조직을 먼저 창설한 이스라엘 모사드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사드라고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의 국가정보기관. 대강 생각해보면 최근에는 이란에 머물고 있던 헤즈볼라 지도자를 암살했다라고 했죠. 그 이란 내 VIP가 머물던 시설인데 그것이 원격으로 터진 건지 아니면 미리 사전에 폭발을 시켜놨던 건지, 그러니까 이란이 관리하는 안가에 머물던 헤즈볼라 지도자가 폭사했습니다. 그 모사드의 작전이었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이스라엘의 그 정보기관 모사드는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고 정밀하고 장기간 준비하는 정보기관으로 유명한데요. 그 이스라엘 모사드를 소개하는 글을 쓰신 분이 있어서 한번 오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모사드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전쟁의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본래 정보기관의 전통적 역할은 적의 기습 공격을 미리 파악해 국가가 먼저 대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하마스 헤즈볼라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적 수뇌부를 제거하고 지휘체계를 무력화하는 등 전쟁을 주도하는 양상이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반격하면서 정보기관을 집중 타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전쟁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정보전을 더 이상 군사와 외교에 이은 제3전선이라 칭할 게 아니라 제1전선으로 불러야 하지 않나 싶을 정도이다. 무선 호출기 수백 대가 동시에 폭발하도록 해 헤즈볼라에 인명손실을 입힌 것은 물론 통신망에 타격을 가한 건 작은 사례에 불과했다. 모사드는 뛰어난 정보력을 바탕으로 적 수뇌부를 정밀 제거하는 데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보안이 철동 같아서 추적할 수 없는 유령이라고 불렸던 하마스의 이스마일 하니에와 헤즈볼라의 하산 나스랄라 최고 지도자를 정확하게 타격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전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각 분야 지도자들도 정밀하게 제거했다. 하마스의 정치 책임자 자카리아 마무르, 경제 책임자 자와드 샤말라, 헤즈볼라 최고사령관 푸아드 슈크루 등 이름을 모두 거명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스라엘은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도 경험과 리더십이 뛰어난 지도자들을 제거함으로써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반격 능력을 현저하게 약화시켰다. 손바닥 보듯 정확한 정보로 핀셋처럼 제거하는 이런 방식은 잔존 지도자들에게도 자신도 언제든지 제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해 저항 활동을 상당히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스라엘이 정보를 기반으로 전쟁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전쟁의 실질적 주역이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이 대표적이다. 나세르 이집트 대통령이 의회에서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겠다며 전쟁을 예고하자 이스라엘에서는 생사의 공포가 몰려왔다. 당시 이스라엘 국력은 이집트, 시리아 등 아랍 5개국 연합에 비해 현저히 열세였다. 전쟁이 터지면 이스라엘의 패전이 자명해 보였다. 이스라엘 여론도 싸울 준비는 돼 있지만 자살할 준비는 안 돼 있다는 쪽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지도부는 전쟁을 택했다. 정보기관을 믿었기 때문이다. 1, 2차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향후 다시 닥칠 전쟁을 대비해 이집트, 시리아 등 반이스라엘 국가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수집해놓고 있었다. 이 정보들의 힘으로 이스라엘은 불과 6일 만에 기적처럼 전쟁을 끝냈다. 세계가 놀랐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 이스라엘 건국 과정에서 보여준 눈물겨운 정보활동은 모사드의 정보 DNA가 어디서 나왔는지 짐작하게 해준다. 아직 나라가 없던 시절엔 비밀 정보 조직이 보이지 않는 국가 역할까지 했다. 가장 급선무는 국민 모으기였다. 국민 없는 국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비밀 정보 조직은 합법, 불법을 가리지 않고 해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귀환을 돕는 모든 일을 했다. 이를 위해 모사드의 모태가 된 모사드 레 알리아벳을 1938년 창설해
수송 선박을 확보하고 위조 여권을 마련하는 등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여서 고물선 한 척 구하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미국까지 건너가 녹이 쓴 헌배를 구했다. 배만 구해서 될 일이 아니었다. 지중해와 연결된 프랑스와 이탈리아 해안에 안전한 항구를 확보해야 했다. 수천 명의 이주 대기자들이 먹을 식량을 구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당시 유럽은 전시 식량 통제를 하고 있었다. 모사드 대 알리아벳은 국가를 대신해 이런 모든 것을 배후에서 직접 해결했다. 이러한 노력 덕택에 1940년까지 45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안전하게 도착했다. 무기도 비밀리에 구입했다. 초기 이스라엘로 건너간 유대인들은 아랍의 위협 속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무기가 필요했다. 그러나 1948년 1차 중동전쟁 이후 유엔은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해 이스라엘과 아랍의 무기 금수 조치를 내렸다. 그래서 건국 당시 과도기 정보 조직인 셰이가 움직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전쟁 잉여물자를 민간에 불화하는 정책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필요한 무기를 비밀리에 구입했다. 미 군용기를 몰래 이스라엘로 가지고 온 바락 작전이 대표적이다. 이 작전을 위해 위장 영화 회사를 설립한 뒤 뉴질랜드 공군을 소개하는 영화를 찍는다는 구실로 군용기를 구입해 이스라엘로 빼돌렸다. 이렇게 확보한 비행기들이 이스라엘 공군의 토대가 되었다. 이스라엘 건국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 같은 눈물겨운 비밀 활동 경험은 건국 이후 1949년 창설된 모사드에 전수돼 모사드의 정체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능동적 정보활동은 건국 과정에서 배태됐으며 이후 수차례 국가 위기를 겪으면서 제도적으로 발전했다. 더욱이 척박한 안보 환경 속에서 유대 국가를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라는 책임감은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성격을 공격적으로 만들었다. 미 중앙정보국 국장과 국무장관을 역임한 마이크 폼페이오는 2023년 발간한 자서전 한치도 물러서지 마라. 내가 사랑하는 미국을 위한 싸움에서 모사드의 대담하고 공격적인 작전 능력, 특히 정보와 군사력을 결합한 정밀 타격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 안보뿐만 아니라 미국의 중동 질서 관리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수려했다. 물론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무소불위식 정보활동이 많은 비판과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결과 지상주의는 인도적, 윤리적 비판을 낳고 있으며 특히 모사드의 거친 정보활동은 우방도 등을 돌리게 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공격성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헤즈볼라나 하마스와 같은 비대칭 위협은 정밀한 정보를 토대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비용면이나 전략적으로 효과적이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정보기관이 나서주기를 바란다. 이스라엘 국민들도 정보기관의 역할 확대를 원한다. 정보기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스라엘의 한 방송사가 청취자에게 만약 전쟁 위기가 다시 오면 당신은 누구와 함께 있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 모사드와 함께 있고 싶다고 답했다는 일화는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정보기관 입장에서도 공포감 조성을 위한 억지력 확보를 위해 강공 스탠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모사드 공작차장을 지낸 바락이 국가를 위해서라면 모사드는 암살도 불사한다는 과격한 이미지는 반이스라엘 세력에게 심리적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나쁜 것만은 아니다고 말하는 데서 그 속내를 읽을 수 있다. 더욱이 인공지능, 사이버 등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정보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뛰어난 과학기술을 정보에 접목할 경우 모사드의 활동과 역량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2010년 이란의 핵시설 파괴를 위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최첨단 스톡스넷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이
좋은 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란 나탄즈 핵시설에 설치된 원심 분리기를 통제하는 특수 컴퓨터들을 바이러스에 감염시켜 이란의 원심 분리기 수천 대 중 절반을 멈추게 했다. 정보기관의 역할과 임무, 정체성은 그 나라가 처한 안보 환경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모든 정보기관이 이스라엘 정보기관과 같은 공격성과 야성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만큼 안보 환경이 척박한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활동이 자꾸 눈이 간다. 이 글을 쓰신 분은요, 그 최성규라는 고려대 연구교수라는 직함을 지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국가정보원에서 장기간 근무한 정보 전문가시네요. 이스라엘이 지금 레바논, 팔레스타인, 이란, 예멘, 자기들을 둘러싼 모든 그런 이른바 악의 축에 대해서 저항의 축이라고 하죠. 저항의 축에 대해서 사방팔방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거의 근간이 되는 모사드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또 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다면적인 이런 그런 다면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국도 지금 이스라엘을 바이든이 네타냐후에 대해서 무리한 공격을 하지 말아라, 특히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는데 안 듣죠. 그 말을 듣지 않고 있죠. 이스라엘이 미국의 말을 듣지 않고, 물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그 주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경제 분야에서 특히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이기 때문에 미국은 DNA적으로 이스라엘 편에서 설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스라엘 본래적으로 이런 저항정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호전적인 자기 민족에 대한 강렬한 이런 전투 태세에 대해서 유럽 특파원으로 있는 분이 또 쓴 리포트가 하나 있어요. 이것도 읽을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유럽 외교가에서 가장 큰 화제는 역시 이스라엘이다. 가자 지구의 하마스에 이어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공 등 주변의 적들을 거침없이 공격해 몰아붙이는 이스라엘에 다들 혀를 내두른다. 대체로 급증하는 민간인 희생과 인도주의적 상황 악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왜 이스라엘이 저토록 강병일변도로 나가는지 우려가 앞서지만,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대단하다는 속내도 나온다. 이스라엘은 인구 950만의 작은 나라다. 그런 국가가 압도적 군사 정복력을 과시하며 자국을 위협해온 무장 단체들은 물론 그 배후인 이란까지 궁지에 몰며 거의 일방적으로 판을 주도해가는 모습은 놀라움을 넘어 오싹함까지 들게 한다는 이가 많다. 단순히 힘의 강도 문제가 아니다. 물리적 힘을 투사하고 전략적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집요함, 이를 성공적으로 해내는 군과 정보기관의 실행 능력, 무엇보다 국민의 단결력에 주목하게 된다. 해외 언론의 눈엔 아무래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강경 노선과 이를 둘러싼 분열이 부각되어 보인다. 사실 가장 먼저 눈에 띄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회 기저의 분위기, 특히 이 나라를 주도해가는 리더 그룹에는 지금이 아니면 이스라엘의 안보 환경을 우리 힘으로 바꿀 기회가 없다는 공통적 사고가 있다는 것이 여러 외교관의 분석이다. 1993년 오슬로 협정 이후 지난 30여 년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외교적 해법은 실패했고, 그 결과인 지금의 전쟁 상황에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최대 안보 이익이란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인도주의와 윤리, 정치적 갈등 요구는 별개의 문제다. 자국이 처한 상황에 대한 냉혹한 현실인식, 또 이를 기반으로 추구하는 목표에 대한 암묵적 공감대가 이스라엘 내에 존재하기에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대통령의 의견마저 무시해가며 공격을 이어갈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만약 그런 집단적 의식이 바탕이 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지난 1년간의 다중전선 전쟁을 버텨내지 못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지 못할 것이다. 서방 외교관들은 이스라엘의 모습에 전쟁은 다른 수단을 통해 지속되는 전치의 연장선이란 카를 폰 클라우세비치의 경구를 떠올리고 있다.
그리고 과연 우리나라의 정치와 온 국민은 저렇게 할 수 있는가를 자문한다. 이 질문은 당연히 한국에도 유효하다. 핵을 가진 북한의 체제 불안이 가중되고 중국마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는 냉전 이후 가장 위험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이 닥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미리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네, 이스라엘의 이런 강경 일본도의 대응이 물론 이제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반대도 있고, 특히 이스라엘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그 세력 내에서 반대도 많고, 특히 극우를 대표하는 네타냐후가 자기 개인적인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강경 드라이브 일본도로 간다라는 비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이렇게 다중 전선 전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 물론 그리고 이 특파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참 복잡한 신경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참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